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전철역에서 또다시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연이은 총격 사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복통과 설사, 황달을 동반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인당 $400의 캘리포니아주 유류세 환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예상 시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한국황실문화재단이 한국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LA 커뮤니티 컬리지에 $10만 기부했습니다. 가을에는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도 세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던 사람들을 자동차가 치고 그대로 달아난 것인데 이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올림픽과 마리포사 인근 도로입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가자마자 흰색 SUV나 밴으로 보이는 차량이 차도에 있던 3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2명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만 차량에 치인 한 명은 몇 미터를 끌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량에 치여 끌려간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벽에 일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2명은 형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은 뺑소니 차량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올림픽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퀸즈 전철역에서 20대 남성이 총격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CBS,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퀸즈 자메이카 센터 파슨스 애비뉴역 내 매표소 근처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어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들어 상대방 남성에게 5차례 총격을 가했고 총격을 입은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4세 마커스 베테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남성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비가 벌어졌을 때 매표소에는 경찰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은 뉴욕시에서 중범죄 폭행이 지난해보다 33%, 지난달보다는 50% 이상 증가했다는 뉴욕시경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브루클린 36스트리트역에서 62세 프랭크 제임스가 플랫폼에 도착한 엔전철에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33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만에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검거됐고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뉴욕시 전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최근 사무실로 복귀하는 뉴요커들은 크게 불안해하며 전철 탑승을 꺼리는 등 시민들의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 증상 설명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HO는 어린이 급성 간염이 미국 9건, 영국 114건 등 최소 12개국에서 169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17명은 증상이 심해 간 이식을 받았고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생후 1개월에서 16세 사이로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계통의 증상을 보인 후 중증 급성 간염, 간 효소 수치 급증,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열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HO 조사 결과 급성 간염에 걸린 아동 가운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자가 최소 74명,
코로나19 감염자가 최소 20명이고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는 최소 19명이었습니다. WHO는 증상이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건강한 어린이에게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감염 의심 사례는 유럽과 북미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늘 처음 발견됐습니다. 다른 국가 어린이들의 40%에서 검출됐던 아데노바이러스는 일본의 사례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WHO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손 씻기와 호흡기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이나 외국과의 관련성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발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통령실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영부인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저에서 격리한 상태로 업무를 보다 음성 판정을 받는 대로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7살인 해리스 부통령은 2차례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 후 8개월 뒤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높은 항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이 의료 종사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간격과 항체 수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 후 백신 접종 간격이 긴 경우 더 많은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가장 많은 항체를 생산한 경우는 감염 후 8개월 만에 백신을 맞은 경우였습니다. 8개월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감염 후 3개월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항체 수치가 7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8개월이 지난 뒤에는 정책이어서 백신 접종의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인당 $400 유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 입법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예상했던 시기를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유류세 관련 법안은 모두 4개. 갤런당 51센트의 유류세를 6개월간 유예하자는 공화당 안과 1년치 평균 유류세인 $400를 돌려주자는 민주당 안, 그리고 유류세 환급액을 $200로 하자는 상하원 의장 공동안에 이어 마지막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앞선 3개의 발의안들을 묶어 유류세 유예와 환급을 모두 포함하는 $110억 규모의 포괄 입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00 for each registered vehicle that an individual owns, up to 2 vehicles. Also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transit agencies to provide upwards of 3 months of free public transit.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의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화당 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테이블 위로 오르지도 못했고 민주당 안 역시 현재 소위원회에서 한 달 넘게 논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지사 안 역시 주 상하원 의장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시기는 7월 1일. 이때가 되면 비싼 여름철 휘발유가 공급되고 유류세 역시 5.6%의 인상분이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최소 60일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는 5월 1일이 지나가면 당초 예고했던 유류세 유예도 $400의 환급도 7월 1일에 맞출 수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억 8,500만 달러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이미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원금은 구체적인 소득과 연료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냉방 지원 혜택은 2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생계를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 설문조사 결과 10%가 넘는 2,560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최근 일주일 이내에 생계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한 1,910만여 명보다 34%나 증가한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6.6%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휘발유와 생활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겠다며 위협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 열병식으로 인민군 창건일에 열린 건 처음입니다.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 저 강철의 대오마다의 필승의 기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하얀색 원수복을 처음 입고 나온 김정은은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핵 사용을 전쟁 방지 목적에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들면 핵 사용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근본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전쟁 상황이 아닌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본 이익 침탈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압박 제재 등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인 핵 사용 아니겠느냐. 북한 군부서열 1위인 박정천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고 좌천됐던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권되는 등 군사 무기 개발 책임자들의 위상 강화도 열병식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미사일부터 미국 공격용 ICBM 등 거의 모든 핵무기 발사 수단을 열병식에 총동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등 각종 최신형 무기가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군 전투기들이 축포탄을 터뜨리며 광장 상공을 통과합니다. 초대형 방사포 대열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월 나온 북극성 5형보다 최대 3m가량 탄두 부분이 더 깁니다. 북극성 5형의 개량형이거나 신형 SLBM으로 추정됩니다. 탄두부의 직경이 커지면서 길이도 늘어난 것은 그만큼 더 크고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핵무기 소형화에 따라서 다탄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력 발전 계획의 핵심 과업이라며 개발을 지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2017년 시험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도 나왔습니다. 열병식의 핵심인 마지막 순서는 북한 스스로 세계 최강의 무기로 부르는 ICBM 화성 17형이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지난달 24일 발사를 속임수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3월 24일 발사에 성공한 화성 17형이 광장을 열광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타격용 전술 유도 미사일부터 미국을 겨냥한 ICBM까지 핵탄두 발사 수단을 모두 선보이며 핵무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LA 커뮤니티 칼리지에 한국학 발전을 위해 한국황실문화재단이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LACC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도 세울 예정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국황실문화재단이 LA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 1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대한민국 황실의 후손 가족들은 오늘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학교 내 한국학과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했습니다. 저희 다들 임페리얼 패밀리 오브 조선 너무 기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한국어를 홍보하는 곳에 쓰이는 것은 물론 장학금으로도 사용됩니다. 현재 LACC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모두 500여 명.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수강을 택한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높고 그런데 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넷플릭스를 굉장히 많이 보니까 그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학교의 정문 앞에는 세종대왕의 배너도 걸렸습니다. 가로 10피트, 세로 18피트의 배너는 유동인구가 많은 벌목길에 걸려 걸어다니는 행인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fact that this fall we'll have an installation of the individual who invented the Korean alphabet. LACC는 캠퍼스에도 오는 10월 세종대왕의 동상을 세울 예정입니다. 동상은 한글날에 맞춰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상이 만들어질 경우 미국 내 첫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에 따른 경기 둔화 공포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2.81%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5%나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는 12%나 넘게 폭락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답보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 군사 고문이 있더라도 키이우의 지휘센터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 문제를 논의에서 빼자고 해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Тем не менее, переговоры идут, и они сейчас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Надеюсь все-таки,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нас к какому-то позитивному результату. 이번 전쟁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특별 협상을 열고 마리우폴 주민들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ready to fully mobilize its human and logistical resources to help save lives in Mariupol. 한편 러시아는 키이우의 전쟁 지휘센터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차관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발언한 직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 경우 바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서방의 군사 고문이 키이우에 있다고 해도 공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40여 개 동맹국들과 회의를 열고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이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연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 그리고 동맹 국가들과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 이스라엘 등도 참석했습니다. But we don't have any time to waste. The briefings today laid out clearly why the coming weeks will be so crucial for Ukraine. So we've got to move at the speed of war.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몇 주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결연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며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Any bluster about the use of possibility of use of nuclear weapons is very dangerous and unhelpful. Nobody wants to see a nuclear war. Nobody can win that.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앞으로 몇 주간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들어가며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들을 규합한 군사자문협의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군사력 지원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